에러비. 노스 리치먼드 거리는 막다른 길이었다. 그래서 크리스천 브러더스 학교의 수업이 끝나 아이들이 쏟아져 나오는 시간만 제외하면 늘 조용했다. 막다른 길 끝에는 2층짜리 빈집 한 채가 주변 집들과 떨어진 채 사각형 대지 위에 홀로 서 있었다. 거리의 다른 집들은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점잖은 삶을 대변이라도 하듯 갈색의 차분한 얼굴로 서로를 응시하고 있었다. 우리 집의 이전 세입자였던 신부님은 뒤편 거실에서 운명을 달리했다. 오랫동안 갇혀 있어 퀴퀴해진 공기가 모든 방에 감돌았고 주방 뒤편의 빈 방에는 쓸모없는 옛 서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그 속에서 나는 종이 표지로 된 책 몇 권을 발견했다. 습기로 인해 페이지 끝이 말려있던 그 책들은 월터 스코트의 수도원장, 독실한 성체 배령자, 그리고 비도크의 회고록이었다. 나는 마지막 책이 가장 좋았는데 종이가 노랗게 바랜 느낌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다. 집 뒤편의 황량한 정원 한가운데에는 사과나무 한 그루가 있었고 여기저기 덤불이 우거져 있었다. 그중 한 덤불 아래에서 나는 전세입자가 쓰던 녹슨 자전거 펌프를 찾아내기도 했다. 신부님은 참으로 자비로운 분이셨다. 유언장에 자신의 모든 돈은 기관에, 집안의 가구들은 누이 동생에게 남긴다는 말을 남기셨으니 말이다. 낮이 짧은 겨울이 오자 저녁 식사를 채 마치기도 전에 어둠이 내렸다. 우리가 거리에서 만날 때쯤이면 집들은 이미 거뭇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머리 위 하늘은 끊임없이 변하는 자줏빛이었고 거리의 가스등은 그 하늘을 향해 희미한 등불을 치켜들고 있었다. 차가운 공기가 살을 찔렀지만 우리는 몸에서 열이 날 때까지 뛰놀았다. 우리의 외침은 고요한 거리에 메아리 쳤다. 놀이에 몰입하다 보면 집 뒤편의 어둡고 진흙탕인 골목까지 흘러들기도 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오두막에 사는 거친 아이들의 방해를 뚫고 달렸고 재를 버리는 구덩이 냄새가 올라오는 어둡고 축축한 정원의 뒷문까지 혹은 마부가 말을 빗질하거나 버클 달린 마구에서 짤랑거리는 소리를 만들어내는 어둡고 냄새나는 마구간까지 내달렸다. 우리가 거리로 돌아오면 주방 창문에서 새어나온 불빛이 집 앞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만약 모퉁이를 돌아오는 삼촌의 모습이 보이면 우리는 삼촌이 무사히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때까지 어둠 속에 숨어 있었다. 그러다 맹건의 누나가 문턱에 나와 남동생에게 차를 마시러 들어오라고 부를 때면 우리는 어둠 속에서 그녀가 거리를 이리저리 살피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우리는 그녀가 그 자리에 머물지 아니면 안으로 들어갈지를 두고 기다렸다. 그녀가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마지못한 척 어둠 속에서 나와 맹건네 집 계단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반쯤 열린 문 사이로 흘러나오는 빛을 등진 채 실루엣을 드러내며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동생은 늘 바로 말을 듣는 법 없이 심술을 부렸고 나는 난간 옆에 서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몸을 움직일 때마다 옷자락이 흔들렸고 부드럽게 따내린 머리가 이리저리 찰랑거렸다. 매일 아침 나는 앞방 바닥에 엎드려 그녀의 집 문을 지켜보았다. 밖에서 내가 보이지 않도록 창문 블라인드를 아래쪽 쇠틀에서 1인치 정도만 남겨두고 내려놓았다. 그녀가 문턱에 나타나면 내 심장은 요동쳤다. 나는 현관으로 달려가 책을 움켜쥐고 그녀를 뒤따라갔다. 그녀의 갈색 뒷모습을 한시도 눈에서 놓지 않았다. 그러다 길이 갈라지는 지점에 가까워지면 나는 걸음을 재촉해 그녀를 앞질러 지나갔다. 이런 일은 아침마다 반복되었다.
가벼운 인사 외에는 말을 건네본 적도 없었지만 그녀의 이름은 내 무모한 혈기를 불러일으키는 주문과도 같았다. 로맨스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삭막한 곳에서도 그녀의 형상은 늘 나와 함께였다. 토요일 저녁 숙모가 장을 보러 갈 때면 나는 짐을 들기 위해 따라 나서야 했다. 우리는 가스등이 번쩍이는 거리를 걸었다. 술 취한 사내들과 물건값을 깎는 여자들 사이를 비집고 지나갔다. 일꾼들의 욕설, 돼지볼살을 담은 통 옆을 지키는 점원들의 날카로운 외침, 그리고 오도노번 로사에 대한 노래나 조국의 시련에 관한 발라드를 코맹맹이 소리로 부르는 거리 가수들의 노래가 사방에서 들려왔다. 이 소음들은 내게 하나의 생생한 삶의 감각으로 모여들었다. 나는 내가 수많은 적들 사이를 뚫고 성배를 무사히 운반하고 있다는 상상에 빠지기도 했다.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기도와 찬양이 입술 끝에 맺힐 때마다 그녀의 이름이 튀어나왔다. 내 눈은 종종 이유 모를 눈물로 가득 찼고 때로는 심장에서 솟구친 감정이 가슴속으로 파도처럼 밀려드는 것 같았다. 미래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말을 걸 수 있을지, 말을 건다면 나의 이 혼란스러운 숭배를 어떻게 전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내 몸은 마치 하프 같았고 그녀의 말과 몸짓은 현 위를 달리는 손가락 같았다. 어느 저녁 나는 신부님이 돌아가셨던 뒤편 거실로 들어갔다. 어둡고 비 내리는 저녁이었고 집안은 적막했다. 깨진 창유리 사이로 빗방울이 땅을 때리는 소리, 미세하고 끊임없는 물줄기가 젖은 화단에서 연주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멀리서 가스등이나 불 켜진 창문 하나가 아래쪽에서 반짝였다. 나는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나의 모든 감각은 베일에 쌓이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감각들이 내게서 빠져나가려 한다는 느낌이 들자 나는 양손바닥이 떨릴 정도로 세게 맞잡으며 오 사랑이라고 몇 번이고 속삭였다. 마침내 그녀가 내게 말을 걸었다. 그녀가 처음 말을 건넸을 때 나는 너무 당황해서 무어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내게 에러비에 갈 것인지 물었다. 내가 예라고 했는지 아니라고 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는다. 그녀는 그곳이 아주 멋진 바자회가 될 거라고 자신도 정말 가고 싶다고 말했다. 그런데 왜 못 가나요? 내가 물었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그녀는 손목에 찬 은팔찌를 계속 돌리고 있었다. 그녀는 이번 주에 수녀원에서 피정이 있어서 갈 수 없다고 했다. 그녀의 남동생과 다른 두 아이가 모자를 뺏으며 장난을 치고 있었고 난간에는 나 혼자뿐이었다. 그녀는 난간의 창살 하나를 붙잡고 내 쪽으로 고개를 숙였다. 우리 집 맞은편 등불에서 나온 빛이 그녀의 하얀 목 곡선을 비추었고 그 위에 얹힌 머리카락과 난간 위에 손을 밝히고 있었다. 빛은 그녀의 옷 한쪽으로 흘러내려 편안하게 서 있을 때 살짝 보이는 속치마의 하얀 테두리에 머물렀다. 넌 참 좋겠다. 그녀가 말했다. 내가 가게 되면 나는 말했다. 당신을 위해 선물을 사올게요. 그날 저녁 이후 셀 수도 없는 어리석은 생각들이 내 낮과 밤을 망쳐 놓았다. 나는 지루하기 짝이 없는 그 사이의 날들을 지워버리고 싶었다. 학교 수업도 짜증스러웠다. 밤이면 침실에서, 낮이면 교실에서 내가 읽으려 애쓰는 책장 위로 그녀의 형상이 끼어들었다. 에러비라는 단어의 음절들이 내 영혼이 즐기는 고요를 뚫고 들려왔고 내게 동양의 마법을 거는 것 같았다.
나는 토요일 밤에 바자회에 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숙모는 놀란 눈치였지만 프리메이슨 같은 이상한 모임이 아니길 바란다고 했다. 수업 시간에는 거의 대답을 하지 못했다. 선생님의 표정은 인자함에서 엄격함으로 변해갔다. 선생님은 내가 나태해지는 게 아니길 바란다고 하셨다. 방황하는 생각들을 도저히 수습할 수 없었다. 삶의 진지한 일들은 내 욕망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처럼 느껴졌고, 이제 그것들은 내게 아이들 장난, 아주 추하고 단조로운 장난처럼 보였다. 토요일 아침, 나는 삼촌에게 저녁에 바자회에 가고 싶다는 사실을 다시 상기시켰다. 삼촌은 홀 스탠드에서 모자소를 찾으며 부산을 떨더니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그래, 얘야, 알고 있다. 삼촌이 현관에 있었기에 나는 앞방 창가에 가서 누워있을 수 없었다. 나는 기분이 상한 채 집을 나서 학교로 천천히 걸어갔다. 공기는 무자비하게 차가웠고 벌써 내 마음속엔 불길한 예감이 스쳤다. 저녁을 먹으러 집에 돌아왔을 때도 삼촌은 아직 오지 않았다. 하지만 아직 이른 시간이었다. 나는 한동안 시계만 멍하니 바라보았고 시계 초침 소리가 거슬리기 시작하자 방을 나왔다. 계단을 올라 집 위층으로 갔다. 높고 차갑고 텅 빈 음산한 방들이 오히려 나를 해방해 주었고 나는 방들을 돌아다니며 노래를 불렀다. 앞쪽 창문 너머로 아래쪽 거리에서 놀고 있는 친구들이 보였다. 아이들의 외침은 힘없이 흐릿하게 들려왔다. 나는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기댄 채 그녀가 사는 어두운 집을 건너다 보았다. 나는 아마 그 자리에 1시간쯤 서 있었을 것이다. 내 상상이 빚어낸 갈색 옷을 입은 형상, 목의 곡선과 난간 위의 손, 그리고 옷단 아래의 테두리를 부드럽게 비추는 등불만을 응시하면서 말이다.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왔을 때 머서 부인이 난로 옆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전당포 주인의 미망인으로 수다스러운 노인이었는데 신앙적인 목적으로 중고우표를 수집하고 있었다. 나는 찻상머리에서의 수다를 견뎌야 했다. 식사는 1시간을 넘겼지만 삼촌은 여전히 오지 않았다. 머서 부인이 가기 위해 일어섰다. 더 기다릴 수 없어 유감이라며 벌써 8시가 넘었고 밤 공기가 좋지 않아 늦게까지 밖에 있는 게 싫다고 했다. 그녀가 떠난 뒤 나는 주먹을 불끈 쥐고 방 안을 이리저리 서성거리기 시작했다. 숙모가 말했다. 아무래도 오늘 밤 바자회는 포기해야 할 것 같구나. 9시가 되어서야 현관문에서 삼촌의 열쇠 소리가 들렸다. 삼촌이 혼잣말하는 소리, 그리고 오버코트의 무게를 견디며 홀 스탠드가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 징후들을 해석할 수 있었다. 삼촌이 식사를 중간쯤 마쳤을 때 나는 바자회에 갈 돈을 달라고 청했다. 삼촌은 잊고 있었다. 사람들이 이미 잠자리에 들어 첫잠이 들었을 시간 아니냐. 삼촌이 말했다. 나는 웃지 않았다. 숙모가 단호하게 거들었다. 그냥 돈을 주어서 보내주시지 그래요? 가뜩이나 늦게까지 애를 기다리게 해놓고선. 삼촌은 잊어버려서 정말 미안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만 하고 놀지 않으면 바보가 된다는 옛 속담이 맞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삼촌은 내게 어디를 가느냐고 묻더니 내가 2번째로 대답하자 아랍인이 에마에게 보내는 작별 인사라는 시를 아느냐고 물었다. 내가 주방을 나설 때 삼촌은 숙모에게 그 시의 첫 구절을 읊어주려 하고 있었다. 나는
2실링짜리 플로린 동전 하나를 손에 꼭 쥐고 역을 향해 버킹엄 거리를 성큼성큼 걸어갔다.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가스 등으로 번쩍이는 거리의 풍경은 내 여행의 목적을 상기시켜 주었다. 나는 텅 빈 기차의 3등석 칸에 자리를 잡았다. 참기 힘든 지체 끝에 기차는 천천히 역을 빠져나갔다. 기차는 폐허 같은 집들 사이를 지나 반짝이는 강 위를 기어갔다. 웨스트랜드로 역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객차문으로 밀려들었지만 역무원들이 바자회 전용 열차라며 그들을 뒤로 물러나게 했다. 나는 텅 빈 객차에 홀로 남겨졌다. 몇 분 후 기차는 임시로 만든 나무 플랫폼 옆에 멈춰섰다. 도로로 나선 나는 불 켜진 시계판을 보고 10시 10분 전임을 알았다. 내 앞에는 그 마법 같은 이름이 적힌 커다란 건물이 서 있었다. 6펜스짜리 입구를 찾지 못한 나는 바자회가 문을 닫을까봐 서둘러 회전문을 통과하며 피곤해 보이는 사내에게 1실링을 건넸다. 안으로 들어서니 커다란 홀 중간쯤에 갤러리가 빙 둘러져 있었다. 거의 모든 가판대가 문을 닫았고 홀의 대부분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예배가 끝난 뒤 교회에 감도는 것 같은 정적을 느꼈다. 나는 소심하게 바자회 중앙으로 걸어 들어갔다. 아직 문을 연 몇몇 가판대 주변에 사람들이 조금 모여 있었다. 색색의 전구로 카페 샹탕이라고 적힌 커튼 앞에서 두 남자가 쟁반 위에 놓인 돈을 세고 있었다. 나는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내가 여기에 왜 왔는지를 어렵사리 떠올리며 나는 가판대 중 한 곳으로 가서 도자기 화병과 꽃무늬 찻잔 세트들을 살폈다. 가판대 입구에서 젊은 여성이 2명의 젊은 신사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영국식 억양을 알아차리고 막연히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오, 난 절대 그런 말 안 했어. 오, 하지만 정말 그랬잖아. 오, 아니야, 안 그랬어. 얘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니? 나도 들었어. 오, 정말이지. 거짓말쟁이. 나를 발견한 젊은 여성이 다가와 무언가 살 것인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다지 살갑지 않았고 그저 의무감에서 말을 거는 것 같았다. 나는 가판대의 어두운 입구 양옆에 동양인 파수꾼처럼 서 있는 커다란 항아리들을 겸손하게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젊은 여성은 화병 하나의 위치를 옮기더니 다시 두 남자에게 돌아갔다. 그들은 똑같은 주제로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다. 어깨 너머로 그녀가 한두 번 나를 힐끗 쳐다보았다. 나는 가판대 물건에 관심이 있는 척 보이려 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앞을 서성거렸다. 그러다 천천히 몸을 돌려 바자회 중앙을 가로질러 걸어 나왔다. 주머니 속에 6펜스 동전 위에 1페니짜리 동전 2개를 떨어뜨렸다. 갤러리 끝에서 불이 꺼졌다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홀의 윗부분은 완전히 캄캄해졌다. 어둠 속을 올려다보며 나는 허영심에 쫓기고 조롱당한 한 마리 피조물로서의 자신을 보았다. 그리고 나의 눈은 고통과 분노로 타올랐다. 작품 해설. 환상이 깨진 자리에서 마주한 현실. 이 작품은 소년의 풋사랑이 차가운 현실과 마주하며 부서지는 과정을 그립니다. 주인공 소년에게 친구의 누나는 칙칙한 더블린의 일상을 밝히는 성스러운 빛이자 종교적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소년은 그녀를 위해 이국적인 이름의 바자회, 에러비에서 선물을 사오겠다고 약속하며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뒤늦게 도착한 바자회는 이미 불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곳을 채운 건 동양의 신비로운 마법이 아닌 짤랑거리며 돈을 세는 소리와 점원들의 건조하고 속물적인 농담뿐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긴 홀 한복판에서 소녀는 자신의 맹목적인 열정이 한낱 허영심에 불과했음을 뼈저리게 자각합니다. 작가는 이 짧은 이야기 속에 낭만적 환상이 깨지는 순간의 환멸과 유년의 순수성을 상실하는 찰나의 깨달음을 정교하게 담아냈습니다. 눈부신 이상과 누추한 현실의 괴리, 그 쓰라린 성장통을 소년의 독백을 통해 깊이 있게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